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고지혜입니다. 걱정을 넘어서 공포까지 느끼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급락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갈팡질팡 갈 길을 못 찾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소식부터 오늘도 장 전에 저희가 수익을 보기 위한 작전 짜드릴 텐데 오늘만큼은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 작전이 필요해 보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오늘도 저희가 도움 말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살펴보고 올 텐데 S&P 500 같은 경우 4천선이 무너졌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4% 이상 급락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인지 마감 시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상황과 그리고 외신 뉴스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미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또다시 급락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공격적인 긴축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을 짓누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3.2%를 상회하기도 하면서 시장은 어두운 분위기를 이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세한 흐름을 살펴보기 전에 S&P 500 지수는 4천선을 하회를 하면서 2021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이런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11개 업종 중에서 필수 소비재만이 강보합권을 기록했고 나머지 섹터들이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대 지수 살펴보도록 하죠. 다우존스는 1.99%, 나스닥이 4.29%로 가장 크게 밀렸고요. 기술주 위주로 투심이 악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P 500은 3.2% 밀리면서 어두운 분위기를 반영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기술주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짚어드린 대로 나스닥이 급락세를 또다시 시연을 했죠. 주요 기술주 흐름 체크를 해보면 애플은 3.32%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주요 공급사인 퀀타사의 중국 사업장이 봉쇄되면서 급락세를 시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3.69%, 알파벳 A가 2.8% 밀리면서 2에서 3%대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면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볼게요. 아마존은 5.21% 급락세 시연했고요. 테슬라는 9%대 급락을 하면서 787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역시나 주요 공급사인 퀀타사의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는 9%대 밀리면서 거의 10% 가까운 낙폭 기록을 했죠. 반도체주도 어두운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면 15%나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얼마나 공포감이 큰지를 반영할 수 있었고요. 잠시 후 외신에서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또 WTI는 반면에 6%대 급락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업체죠. 아람코가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에 대한 석유 판매 가격을 인하했다는 소식, 그리고 중국 봉쇄령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수요 둔화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급락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금값은 1.3% 밀리면서 마쳤는데요. 달러가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급락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섹터를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엑슨모빌, 쉐브론, 그리고 옥시덴탈이 일제히 급락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유가가 세계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서 6% 이상 하락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 에너지 관련주가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엑슨모빌, 쉐브론, 옥시덴탈 일제히 밀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장 살펴보면 특징주 뉴엘 브랜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죠. 7.92% 급등으로 마쳤는데요. 필수 소비재 섹터 내 뉴엘 브랜드가 급등을 했는데 배당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포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시선을 경기 방어주로 돌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메르카도 리브레는 16%대 급락이 나왔죠. 가장 많이 밀린 종목인데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실적 쇼크 여파가 지속이 되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팔란티어는 21%대 급락세를 시연을 했는데요. 주가는 회사의 분기 순위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이렇게 급락세를 시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만나봤고요. 간밤에 나왔던 외신들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Wall Street fear gauge still not signaling stock market bottom is near, analysts say. 네, 월가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간밤에 급등을 또다시 했죠. 아직 주식시장의 바닥이 아니다라는 신호라고 경고를 하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아직 주식시장의 바닥 시그널을 보이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9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날보다 10% 이상 급등을 하면서 확실히 어두운 분위기를 반영을 했습니다. 데이터 트랙 리서치의 니콜라스 콜라스 공동 창업자는 빅스 지수가 시장 바닥을 등반하는 수준보다 낮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에 빅스가 지난 4월 고점인 36을 아직 넘지 않았고 3월 고점인 37에는 더 못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빅스 수준이 계속 장중 저점 신호로 작용을 하지만 미국 주식이 더 큰 손실을 본 증거로 36이나 더 높은 수준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본다고 예상을 했는데요. 연준이 최근 긴축 정책을 이어가면서 주식 채권 시장의 투자자들은 공포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또 수석 기술적 전략가는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빅스 선물은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위안을 주지 못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5월물 계약이 6월물 계약보다 더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확실하게 바닥 시그널을 보려면 이 격차가 커져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렇게 공포감이 휩싸인 뉴욕 증시에 어떻게 상황이 펼쳐질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전망 기사를 점검해 보도록 하죠. Inflation outlook for consumers falls from record high, Fed survey shows.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이 역대 최고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뉴욕 연은의 소비자 기대 조사에 따르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과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혼재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6.3%로 지난 3월에 조사한 6.6%보다 하회하는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달리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9%로 3월에 조사한 수치보다 0.2%포인트 상승했는데요. 두 수치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역대 최고치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은 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에 대한 중간값은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고점을 기록을 했지만 중기적으로는 변화가 없었던 건데요. 이렇게 앞으로의 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뉴욕 연은은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계의 현재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은 1년 전보다 약간 개선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추이를 시장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지켜보는 만큼 앞으로의 추이도 계속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테슬라로 주목을 받은 기업이죠. 리비안의 주가가 급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Rivian stock plummets as Ford unloads 8 million shares of EV startup. 네, 리비안의 주가가 역대 최저로 폭락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이날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리비안의 주가는 전거래 대비 20%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는 리비안의 주요 주주인 포드가 주식을 매각할 것으로 풀이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소식통을 이용해 포드가 리비안 주식 중 800만 주를 팔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드는 이어서 JP모건 체이스 역시 리비안 주식을 매도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리비안은 전기 픽업 트럭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주가가 78% 넘게 폭락세를 보이면서 공급망 문제를 여실히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가파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리비안뿐만 아니라 테슬라 주가도 간밤에 급락을 한 만큼 전기차 시장의 어두운 분위기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흐름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외신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까지 체크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월가 트레이더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인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이 브레이크 없이 급락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걱정이 앞섭니다만 그 전에 뉴욕 증시에서 지금 현재 월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버니 씨의 이 산업과 시장에 대한 연계성과 관련돼서 먼저 짚어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내용 함께 보시죠. So let's think about how the markets work in general, okay? When the markets go up a lot and down a lot, and how these different sectors, the different industries relate to each other. Well, what we do find, okay, is that these industries or these sectors, like we talk about the technology sector, we talk about the consumer discretionary sector, we talk about the energy sector, the banking sector, all that. And there's about 12 main sectors in the market. Sometimes they get highly correlated, and other times they're not correlated. So when we look at what happened this year, okay, what we want to see is that as we rallied here into the top, we got really highly correlated. All the sectors peaked in November, December. They all basically went up together. And then starting in November, stuff started to break down. Some of the sectors stayed high, some of the sectors started to break down. And so what happens is when we look at the percentage of components that are correlated to each other, we saw a complete breakdown in the components at the beginning and into the depths of the rally. Okay, so what was going on there is people were selling sectors of the market that they thought had a high degree of risk and rotating into sectors of the market they thought were much more defensive, much more energy-based, and much more financial-based. Then we had a little bit of a peak right into the lows. And what happened right here is that everything started to tip back down again. And everything at the lows started to act the same way. And that's how we got out of this move, because when you sector rotate on the way down, that can lead to just further and further price declines until that non-correlation stops. Okay, then here you get very correlated, and what happens is off of the bottom, we became extraordinarily correlated again. Everything went up at the same time. So that's just a little bit of what happened going into the top of the market, down off the top of the market, why we sold off so much, breakdown in correlation, and now back up, and we've gotten almost too correlated in terms of everything's gone up at the same time. But now let's think about, let's look at some of the things, let's look at some of the sectors that I think are a little bit of a tipping point to be able to slow some of the components of the economy down. When we think about consumer spending and all that, what we think about is, in the United States, we buy a bunch of pickup trucks. Everybody loves a pickup truck. So the truck sales are now so significant relative to the total car sales, total automotive sales. The truck sales have become such a bigger and bigger component overall. People are buying more SUVs, people are buying more trucks than they did before, people are buying fewer sedans. So let's just look at, I picked up several different auto companies: Ford, Chevy, Dodge Ram, GMC, Toyota, Nissan, Chevrolet. So what we can see is on a month-by-month basis, what we're seeing is a lot of the companies are starting to break down. We've had lower sales in the month of March than we had from the month of February. Going forward on this, let's look at some more. Let's look at Jeep, let's look at another Ford, Honda, Hyundai, Nissan, and GMC Hummer, and Rivian. And what we can see here is, again, the ones that have been positive are not that significant, and the ones that are negative on both a month and a year-to-date change have been fairly significant. That's telling me that there is a slowdown coming.
whether we get into a recession or not, I think there's two things we have to think about with respect to that. Is it a mild short-term recession? Is it a deeper recession? And I just don't believe at 2.5% to 3% interest rates that we're going into a significant recession. When I traded back in the early 80s, we were at 15% interest rates, and those movements were fairly substantial, and that level of interest rates choked off growth in the economy. I just don't see that we're going to have a prolonged deep recession, given the fact that we're only going to be most likely at 2.5% or 3%, and I don't believe the Fed's going to have 12 interest rate hikes booked in before they get done. I believe we're going to probably have one more hike, another hike, and then after that, we're going to wait and see. Now, if we do get into a recession, what we want to look at is how deep those recessions go. And if I think that we're going into a growth slowdown or potentially a modest recession, because I think we'll get kicked out of that recession once the economy starts to slow down and potentially growth goes potentially negative for a quarter, with inflation getting taken away, I think the Fed is going to stop providing all this economic tightening that they're doing. They're going to be much more of a balanced to a positive liquidity mode, because that's what they've done every other time. I don't want to say they've quote unquote chickened out, but once we start to go negative in growth, the Fed walks completely away from providing economic or inflationary discipline in the markets in terms of like generating higher rates. So when I look at what's happened over time, we can see that the average sell-off in the market on a recession is about 24%. Some of them have gone fairly significant, but I think these are very difficult scenarios to compare ourselves with. 1973, when we had the oil embargo, and we had a completely different labor market than we do now. And then 2001 and 2008, I think those were very, very different conditions that we have now. So when I think about potential price declines, I think about this 14 to 20% level, and we've already gone down a fairly significant percentage of that amount already. So that's assuming that we do have a recession, which I don't necessarily think that we can guarantee that that's going to happen. Now, let's think about this. If we didn't have a recession and it was just a growth slowdown, okay, how do we look now relative to everything else? So when we take a look at conditions where we have a recession, which is the blue vertical line, okay, across all the different equity sectors that we have, NASDAQ, S&P, Russell 2000, Russell 1000 growth, and whether we have just a large sell-off, in other words, a growth slowdown, which are the yellow lines, and then we compare that to where we were on March 8th, which was a week before the Fed rate hike. And what we see is that relative to the yellow line, we've gone down more than the average large sell-off. Now, we have not gone down as much as a recession, and don't forget, three of those recessions forced that number down substantially in terms of the average, because maybe there were 10 different recessions and 3 of them were fairly significant, so that's going to bring those down. We have not gone down as much as we would go down in a recession, but if we don't have a recession, which we have to think about, it's very possible that we don't have a recession. We've already gone down maybe enough in early March that we have a secondary test here, which we may be higher than or fractionally lower than the March 8th lows.
네, 지금까지 미국 시카고 현지에 있는 버니 씨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월가 트레이더 버니의 미국 주식에서는 미국 현지에서 나스닥 지수를 능가할 만한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이외에도 오늘처럼 시장과 산업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버니의 미국 주식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창구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소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랜만에 지금 속보로 현재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서 좀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한국은행이 3월 경상지수가 67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전년 동월 대비 흑자 폭이 7억 7천만 달러로 약간 축소됐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수출 경기는 좀 낫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 그 흑자 폭이 조금 감소한 것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흑자를 좀 기록하고 있다는 점, 수출 쪽에서는 긍정적인 뉴스들이 아직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소식을 계속해서 좀 전달하다 보니까 저희도 좀 힘든 면이 없잖아 있는데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드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블 에셋의 유강희 대표님 연결해 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을 보니까 이 연준에 대한 믿음이 조금 깨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시장의 악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와 이제 금리 역전이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이제 현재 시각 기준으로 3일과 4일에 열린 FOMC 정례 회의에서 저희 시장 예상대로 이제 기준금리를 50bp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빅스텝이라고 하는 이 50bp 인상은 2000년 5월 이후 약 22년 만에 큰 폭의 상승인데요. 그만큼 좀 미국이 현재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따른 침체 우려로 어제 미국 증시가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인플레이션이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은 작년 같은 달 대비해서 4.8% 올랐습니다. 이 수치가 2008년 10월 이후 그러니까 13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데요. 이 수치를 보면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짧은 시간 내에 진정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빠르고 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50bp 금리 인상이 이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6월에도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인 75bp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제 시장을 지배하면서 주식시장이 좀 급락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계속해서 빅스텝을 받게 된다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이 될 수도 있는데요. 금리 역전이 발생을 하면은 주식시장에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유출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를 할 때 한국보다는 미국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 텐데 똑같은 금리를 준다고 하면 한국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미국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면 원화를 달러로 교환을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도 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석유도 수입을 해야 되고 또 여러 원자재들도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원자재들은 보통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원재재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또 물가 상승을 동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금리 역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좀 악순환이 발생을 하면서 좀 주식시장에도 좀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다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4월 소비자 물가지수 곧 발표되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이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이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현재 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요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이제 11일에 발표되는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제 8.5% 상승을 했는데 41년 만에 이제 최고치였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3월을 정점으로 4월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소폭 하락한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8.1% 정도 상승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월 정점을 예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중고차 가격 하락과 유가가 좀 안정되고 있다는 부분 때문인데요. 먼저 중고차 가격을 좀 살펴보면 미국 홀세일 경매에서 판매된 중고차 가격을 이제 추적하는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1% 하락한 것으로 나왔고 1월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6.4%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공급만 문제로 이제 신차를 구입을 할 때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중고차 수요가 이제 급증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중고차 수요가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당분간 중고차 가격은 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유가를 살펴보면 지난 3월에 배럴당 이제 123.7달러 정도까지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배럴당 95에서 110달러 사이 범위 내에서 등락을 좀 보이면서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원유 가격이 안정을 되찾은 이유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수요 감소는 좀 당분간 이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유 가격이 여전히 좀 높은 상태이고 G7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단계적 배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유가는 좀 변동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물가 상승이 3월 피크일 수 있지만 최근에 미국에서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4월하고 5월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에 따라서 6월 FOMC 회의에서 50bp를 인상하는 빅스텝으로 갈지 혹은 75bp를 인상을 하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3월 물가 지표가 발표됐을 때 그 지수가 좀 피크아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시장의 변수로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11일에 또 발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투자자분들은 이 점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이슈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셔서 제가 궁금한데 이렇게 시장이 힘들 때 그래도 은행주가 구세주가 되어줄까요? 네, 이렇게 좀 시장 금리 인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아무래도 이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은행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은행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또 금방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저가 매수와 함께 향후 은행주에 대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가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대출 규제 완화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은행의 주 수입원은 예대 마진인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DSLR은 좀 유지가 되지만 주택값 대비 대출 한도인 LTV를 높이기로 하면서 1주택자라면 규제 지역을 기준으로 70%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처음에 집을 산다면은 80%까지 허용을 해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이 늘어나면 은행 입장에서는 예대 마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금리가 빠르게 인상이 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부실들이 또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인데요. 최근에 이제 은행 중에 분기 배당을 정례화하는 곳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금융, 그다음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또 자사주 소각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주주 환원 정책으로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이 두 가지도 좋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자사주 소각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사주를 매각한 후 소각까지 한다면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EPS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희소성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작년까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대비로 인해서 최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배당 제한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해 놨기 때문에 정책 금액이 종료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다시 환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강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단기간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6월 FOMC 결과나 현지 시간으로 이제 5월 11일에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좀 확인을 하시고 시장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보내드리기 전에 이건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는 건데요. 지금 뉴욕 증시 상황도 좋지 않고 코스피 같은 경우 2,600선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만 오늘 장 전에 저희가 좀 세워볼 전략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오늘 미국 증시가 이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 역시 그 부분에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섣부르게 저가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최소한 한 5월 11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는 확인을 좀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블에셋의 유강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도움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증시에서 그나마 좀 기대해 볼 만한 점이 있다면 새 정부가 출범을 한다는 것이죠. 관련돼서 허니문 랠리가 조금은 우리 증시를 받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돼서 장 시작 전에 국내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네,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오늘은 국내 이슈 한번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은 20대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관련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대표 20명이 손잡고 단상에 오른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국가 대통합 의지를 부각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10일 0시죠. 서울 보신각에서 국민대표 20명의 타종 행사로 취임을 알린 바 있는데 20명은 윤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임을 의미하는 시그널입니다. 33번 타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같은 시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면서 직무를 시작한 바 있는데요. 취임식 본행사는 오전 11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비공식 일정만 소화를 해왔지만 이번에는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 부부는 오전 10시 55분 무렵 국회 정문에서 하차해 국회 본관 앞에 설치된 연단까지 180m를 걸어서 이동할 예정입니다. 입장한 동안 취입식에 참석한 시민과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는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연단 앞에 도착하면 대구 남자 어린이와 광주 여자 어린이가 꽃다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국민 통합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기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국민희망 대표 20인과 함께 손잡고 단상에 올라설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이후 취임식은 개식선언, 국민의례, 그리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취임선서, 군악대 행진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인 만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뉴스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윤석열 정부가 이제 새로 들어서면서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해지는 대목인 만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테마주는 오히려 주의보에 들어섰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신기계가 10% 내리막, 그리고 원전, 항공, 방산주까지 급락세를 시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큰 폭의 조정세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항공, 방산 등의 정책 테마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요. 그동안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단비처럼 수익률을 안겨줬던 종목들인데 취임 전후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취임을 앞두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 수혜주들은 일제히 급락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특히 한신기계가 거의 11%대 급락을 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1.58%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수소법 통과로 정책 테마주에 올랐던 수소 관련주죠. 두산퓨얼셀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모두 윤 당선인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제히 기대감으로 오르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투자자들에게 효자 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좀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탈원전 관련주는 공약으로 제시된 2월 이후 폭등하기 시작을 했고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는 같은 기간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지만 윤 당선인의 취임 전후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새 정부 테마주는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함께 체크를 꼭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이어서 살펴볼까요? 최근 리오프닝 관련주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은데 리오프닝과 인플레이션의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꼽히는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증권가에서는 BGF 리테일의 목표가에 줄 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 실적을 내놓자 증권사들이 줄줄이 목표가를 상향한 겁니다. 네, 그리고 전일 BGF 리테일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78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5% 증가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 기간 매출은 1조 6,922억 원으로 12.7% 늘었고 순이익도 260억 원으로 63.5% 증가를 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회사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증권가의 기존 추산치는 각각 1조 그리고 316억 원 등에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증권사들은 일제히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그리고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등 많은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한 건데요.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된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특히 음식점 영업시간이 제한이 해제가 되면서 야간 유동 인구가 늘었고요. 또 출근 등교가 정상화함에 따라서 관련 상권 매출의 회복세도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요. 한 증권사의 연구원은 리오프닝을 앞두고 편의점 그리고 영업 환경의 개선이 기대가 된다면서 경쟁사 대비 월등히 높은 매출액 그리고 이익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편의점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주 흐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다음 기사 살펴볼까요? 관련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도록 할 텐데 최근 리오프닝에 더불어서 관광산업도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광산업의 회복이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에 달렸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6월부터 일본 관광객의 유입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 입국자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저조한 분위기를 이어갔었죠. 그런데 이 국내 관광 사업의 가장 큰 변수는 중국과 일본인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10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방한 외국인 입국자 수는 9만 6천 명을 기록을 하면서 2019년 동월 151만 6천 명 대비 6.3%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굉장히 저조한 수치를 기록 중이었는데 국가별로 팬데믹 이전까지 중국과 일본이 1위, 2위를 굳건히 지켜왔지만 해외 관광의 빗장을 일찍 연 그렇게 서구 국가와 비교했을 때 아직도 좀 문제가 심각한데요. 하지만 이 한 증권사의 연구원은 앞으로 중국과 일본인의 복귀가 한국 관광 산업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아무래도 팬데믹 직전까지 일본과 중국 관광객이 확실히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지는 건데요. 하지만 중국 관광객의 경우에는 최근에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서 당분간 회복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연구원은 6월 이후 일본의 아웃바운드 관광이 재개되면 한국향 일본인 관광객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탑다운 환경이 우호적이고 앞으로 좀 노선 재개에 잠정 합의한 점도 꼽기도 했습니다. 최근 두드러진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일본인의 관광 회복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 관광업계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우려가 많은 상황이죠. 그런데 상반기 코스피 기업이익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전망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한 증권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실적 피크아웃이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상반기 코스피 기업이익 레벨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지수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한 증권사는 보고서를 통해서 2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2% 그리고 8.7%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에서 웃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2분기 실적 전망치도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연구원은 올해가 실적 피크아웃 시점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올해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한국전력을 제외한다면 코스피 기업이익의 레벨과 영업이익률의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짚은다고 확인을 했는데요. 질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실적이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충분한 어닝 모멘텀은 아니지만 지수 하방을 견조하게 지지하는 요인으로서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나 2분기 실적키는 반도체와 유틸리티가 쥐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14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주도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 하락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반도체 시장 좀 긍정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이 올해 대규모 영업 적자가 전망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유틸리티 업종의 실적 전망치 변화 그리고 코스피 2분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이슈 브리핑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장전할 국내 이슈까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장 시작까지 30분이 채 남지 않은 시간인데요. 실시간으로 조회 순위가 오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대주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산업 같은 경우 어제 주가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왜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작 전에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니 관련돼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로서 현재 대주산업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세계은행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으로 역대급 국제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이 오는 2024년까지 계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러시아 정부는 앞서 정부령을 통해서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의 비우호적인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그리고 27개의 유럽연합 회원국 등 48개의 비우호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관련돼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수혜주 찾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는데 관련돼서 대주산업도 관련 종목으로 꼽히면서 어제 소폭 강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현재 장 시작 전까지 키워드에 대한 검색이 많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이슈가 시장을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죠. 삼성전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좀 시장이 빠지는 것에 비해서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관련돼서 어제 좀 상승세를 이어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 단독 이슈가 아니라 5G 관련된 이슈로 전체적으로 통신장비주와 함께 급등하면서 흐름을 보였던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미국 제4 이동통신 사업자 DC 네트워크의 대규모 5G 통신장비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국내 통신장비주 관련주 전반적으로 급등을 했는데 삼성전자도 어제는 보합권에서 좀 시장 대비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현재 실시간 조회 순위에서는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여파와 함께 통신장비주가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면 삼성전자가 맺은 미국 내 5G 통신장비 공급 계약 중 역대 두 번째 큰 규모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계약 금액만 1조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다음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FR텍 그리고 THQ 등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오르는 등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도 여러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팜스토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물 관련주, 사료 관련주, 이런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슈로 함께 올랐던 종목이죠. 팜스토리도 어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이 역시나 곡물 사료주들이 관련된 이슈들로 부각이 되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현재 실시간 조회 순위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제 마무리가 된 주가 상황을 보면 하락세로 좀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팜스토리 주가 지금 현재 개장 전에는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지만 사료와 곡물 관련주로 언급이 되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급등락을 굉장히 많이 반복했던 종목입니다. 현재 실시간 조회에서 순위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위는 대한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오늘 또 취임식을 가지는 새 정부와 관련돼서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탈원전 정책 폐기를 정책 과제로 새 정부가 내걸었습니다. 관련돼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대한전선이 대표적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어제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소폭 강세를 좀 보이면서 2,260원까지 거래폭을 좀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새 정부는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조속 재개하고 만료 원전을 계속 운전하면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걸었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의 노터스 현재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개별 이슈가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노터스가 11% 이상으로 상승했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 보통주 한 주당 신주를 8주 정도 배당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 총수는 약 6,244만 주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은 6월 22일이라는 점까지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조회 순위가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크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종목 그리고 어제 상승세를 이어갔던 종목들이 조회 순위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관련된 흐름들이 장중에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는 저희가 매매 시그널에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려운 시장입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성공 투자를 위한 전략 좀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매매 시그널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